네, 2차 시는 NFT 스마트 컨트랙트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블록체인과 NFT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NFT의 생성, 발행, 그리고 소유권 이전, 소각 이런 모든 작업들은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동작하게 됩니다. NFT는 각자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는데요. 이를 통해서 특정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NFT는 메타데이터와 함께 블록체인에 저장되고 고유한 특성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소유권을 보장받고 그리고 유일함을 보장받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 누구도 위변조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엔 블록체인의 기술을 활용한 것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생성된 이후에 민트하고 소유권을 변경하고 할 때 블록체인 상에서 동작하는 것들을 제가 가볍게 그려봤습니다. 이 블럭이 하나하나 생성이 되는데 이 트랜잭션이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는 트랜잭션에 포함돼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이너들이 또는 지금은 이더리움이 POS로 바뀌었기 때문에 소유 지분자들이 블럭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 제출된 트랜잭션이 블럭에 생성되는 시점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는 동작할 수 있게 되죠. 지금 보시면 솔리디티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고 그리고 컴파일해서 바이트 코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바이트 코드로 생성된 것이 트랜잭션에 올라가게 되고 트랜잭션을 통해서 트랜잭션이 제출돼서 블럭에 올라가면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생성되는 거죠. 그리고 NFT가 결국에는 스마트 컨트랙트로 생성된 이후에 이제 NFT를 발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 생성과 발행을 동시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 강의에서는 생성을 하고 발행은 별도로 하는 것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NFT를 생성한 이후에 NFT를 발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블럭이 47 이후의 블럭이라는 의미로 48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NFT를 소유권을 이전하는 그런 작업은 또 이후에 또 일어나겠죠. 물론 이제 이 간단한 블럭을 연달아서 번호를 썼는데 이것이 반드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에도 완결성을 갖기 위해서는 블럭이 몇 개 이상 생성이 돼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오늘은 그냥 생략하고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NFT 스마트 컨트랙이 배포가 된 이후에 이 컨텐츠, 우리가 NFT로 발급하고자 했던 디지털 파일들, 그것들을 어떻게 불러오는지 구조를 가볍게 그렸습니다. 왼쪽에는 온체인, 그러니까 블록체인 안인데 블록체인 안에서는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 내에 NFT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NFT는 토큰 아이디도 있고 토큰 아이디에 대한 오너도 정의하고 있지만 이 토큰의 URI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URI는 결국엔 메타데이터를 지칭하고 있는데요. 이 메타데이터 안에 여러 개의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URL을 우리가 컨텐츠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 NFT 컨텐츠를 불러오는 이 형태는 표준은 아니에요. 이것은 예를 들면 크립토키티 같은 경우는 이 오프체인으로 넘어가는 이 메타데이터는 이 온체인 안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컨텐츠만 오프체인에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다른 요즘 나오는 NFT 프로젝트나 대형 NFT 마켓에서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 놓아야지 NFT 마켓에서 그대로 이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 토큰을 계속해서 소유권을 변경하고 많은 트랜잭션을 보낼 때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자체가 실시간성을 보장하진 않고요. 어느 정도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내가 소유권을 변경한다거나 이더리움의 스테이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트랜잭션을 제출해야 되는데요. 스테이트를 변경한다는 것은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 있는 무언가 값을 변경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를 변경한다는 건 결국 예를 들면 특정
NFT의 소유권을 누군가로 변경한다면 그 안에 스테이트가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 스테이트가 변경이 될 때는 반드시 트랜잭션이 제출되고 그 트랜잭션이 블록으로 포함되어서 완결성을 가져야지 스테이트가 변경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 수수료죠. 트랜잭션을 제출하기 위해선 반드시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NFT 생태계 중심에 가장 널리 사용된 플랫폼이긴 하나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그리고 실시간성을 보장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더리움의 확장성과 더 낮은 수수료, 더 빠른 속도, 더 많은 확장을 위해서 레이어 2라는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폴리곤이나 바이낸스, 옵티미즘 이런 체인들입니다. 이 레이어 2는 이더리움과 동일한 신뢰성을 가지고 더 빠르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NFT 거래나 아니면은 FT 거래나 많은 토큰의 거래들이 레이어 2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실습에서 레이어 2에서 직접 동작을 시켜서 배포를 해서 NFT를 발행해 볼 예정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무엇이냐 이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것은 블록체인 상에서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자율적인 계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X가 발생하면 Y가 실행되는 겁니다. 그 중간에 다른 중개인 없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동작을 시키는 거죠. 이것은 중개자의 개입을 최소화해서 거래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중개자가 사실은 중개자가 예를 들어서 입금을 받았는데 이것을 처리를 안 해줘요. 지금 좀 문제가 있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에 무언가가 결제가 되면 무언가가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이야기하다 보면 ERC20, ERC721 이런 식으로 ERC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ERC는 이더리움 Request for Comment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ERC에서 ERC가 있으면 그 항목 중에서 정말 사용해야 될 것들은 이 IP에서 승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더리움 임프루브먼트 프로포절인데요. 보시다시피 프로포절 제한입니다. 제한. ERC는 무언가가 규칙이고 이것을 어기면 반드시 안 돼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규칙을 제한할게. 그러면 너희들이 무언가를 만들 때 이것을 따라서 개발하면은 서로 간에 인터페이스가 맞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간에 다른 개발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을 거야. 서로 간에 맞을 거야 라는 그런 규약이고 이렇게 제한입니다. ERC, 결국엔 EIP에서 승인하는 ERC는 GitHub에서 관리가 됩니다. GitHub은 다 아시죠? GitHub의 이슈에 보면은 이슈 번호입니다. 등록되어 있는 이슈 번호고 20번째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결국에는 ERC20,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토큰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토큰 스탠다드고 ERC20의 인터페이스입니다. 이것은 오픈 제플린에서 제가 발췌했는데요. 이 스펙만 설정하는 거죠. 안에 동작은 사실 그 동작은 구현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오픈 제플린에서 이미 구현해 놨지만 이 스펙 자체는 이렇게 이런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갖는다라는 스펙인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스펙들을 보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ERC20의 데이터 형태입니다. 주 데이터는 여기 안에 보시면 매핑해서 어드레스의 uint, unsigned int의 데이터형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한번 추론해 보면 어드레스는 숫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런 구조입니다. 솔리디티의 맵 구조는 해시테이블이나 파이썬의 딕셔너리 같은 것과 비슷한 구조인데요. 쉽게 보면
각 어드레스마다 밸런스를 매칭시키고 있는 겁니다. 키 밸류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어드레스는 밸런스가 몇 개야. 두 번째는 5개, 세 번째는 21개. 이런 식으로 각 어드레스마다 이 수량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약간 제이슨 스타일로 보시면 확실하게 좀 더 쉽게 알 수 있죠. 각 어드레스별로 수량을 지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0번 어드레스에서 1번 어드레스로 토큰을 송금을 한다면 0번 어드레스에 있는 잔액에서 빼고 1번 어드레스에 있는 잔액을 더하면 되는 거죠. 사실 아주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구조는 은행 계좌에서 서로 거래하는 형태에 적합한데요. 왼쪽에 남자,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송금 100, 잔액이 100이 있는데 100에서 10을 송금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자 쪽에서는 110이 잔액이 만들어지고요. 이 110 잔액에서 20을 남자 쪽에 송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자는 당연히 더하기 20해서 110이 되고 빼기 20해서 90이 되는 거죠. 더하기 빼기입니다. 간단하죠? 이게 바로 ERC20의 형태인 겁니다. 그럼 ERC721은 721 역시도 EIP GitHub 레파지토리에 이슈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721번째 이슈고요. 인터페이스도 이것도 오픈 제플린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실제로 정의했던 ERC721 스펙에서 정의했던 것보다 조금 더 스펙들이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계속 NFT를 운영하다 보니 특히 NFT 마켓 같은 것도 만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견돼서 이렇게 스펙들이 좀 추가된 거고요. 우리는 여기서 ERC721의 주 데이터 형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빨간 줄로 표시해 놓은 이 매핑 변수가 주 데이터인데요. 아까랑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어드레스가 uint, 그러니까 unsigned int로 화살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unsigned int가 어드레스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0번은 어드레스 뭐, 1번은 어드레스 뭐. 이게 아까 전에는 숫자형이 밸런스였다면 지금 ERC721에서는 이 숫자는 밸런스가 아니라 토큰 아이디입니다. 토큰 아이디예요. 그래서 첫 번째 0번은 첫 번째 토큰 아이디는 소유자는 어드레스가 누구고 다음 NFT의 소유자는 누구고 그래서 각 토큰 아이디별로 소유자를 지칭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형태는 이 특정 미술품을 소유자를 계속해서 변경해 갈 수 있는 거죠. 아까 ERC20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밸런스를 주고받을 때 좋았지만 이제는 소유자를 변경하는 겁니다. 계속 0번 토큰에 대해서는 소유자를 계속해서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이외에 이제 ERC1155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ERC1155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예요. 지금 보시면 코드 아까 전에 이런 비슷한 메소드가 이전에도 있었는데요. 보시면 조금 더 파라미터가 복잡해졌습니다. 약간 배열 같은 것들도 있고요. 어렵진 않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한번 이 1155도 데이터, 주 데이터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어드레스의 매핑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숫자를 지칭하고 있죠. 이게 무엇이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ERC20 같은 경우는 어드레스의 숫자를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드레스의 매핑, 이 매핑은 숫자의 숫자입니다. 키가 숫자고 밸류도 숫자. 또 이 키가 어드레스. 이게 어떤 형태일까요? 네. 제이슨 형태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이 각 어드레스가 결국에는 소유자의 어드레스겠죠. 각 사람의 어드레스고요. 이 어드레스에는 0, 1, 1, 20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숫자는
아까 전에 721에서 봤던 토큰 아이디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숫자는 밸런스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토큰이 1개, 그리고 그 다음 토큰이 22개, 또 여기 밑에 있는 이 소유자는 0번 토큰이 23개, 4번 토큰이 6번, 6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소유자는 0번과 1번에 대한 토큰을 가지고 있고 이 네 번째 소유자는 0번과 4번의 토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이제 여러 토큰을 이전에는 ERC20이나 721은 한 토큰을 만들면 한 토큰별로 스마트 컨트랙트가 별도로 다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1155를 이용하면 하나의 스마트 컨트랙에서 여러 개의 토큰을 동시에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이렇게 많은 토큰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장점도 있고 아까 전에 파라미터에서 보면 파라미터가 배열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개의 토큰의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토큰을 변경을 할 때에는 수수료가 좀 절약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단점은 나는 그냥 한 개의 토큰만 사용하고 싶어. 이럴 경우에는 불필요한 코드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는 결국에는 모든 문장들은 OP 코드로 모든 명령은 OP 코드로 변환이 되는데 각 OP 코드마다 EVM에 가스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은 코드들이 들어가 있다는 의미는 내가 무언가를 하나를 보냈을 때 수수료가 더 비싸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ERC1155를 이용하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냥 단일 토큰의 트랜스퍼의 비용이 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배포 비용도 더 나올 거고요. 그래서 장단에 맞춰서 내가 필요한 필요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1155는 ERC20을 대처할 수도 있고 ERC722를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ERC1155를 여러 개의 NFT를 동시에 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신 이 여러 개를 동시에 할 때는 오히려 효과가 좋지만 단일로 보낼 때는 오히려 비용이 증가하고 전반적인 스마트 컨트랙의 복잡성도 증가하게 됩니다. NFT 스마트 컨트랙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FT는 주요한 구성 요소가 있어요. 발행하는 것, 그리고 소각하는 것, 그리고 이전하는 것. 소각도 없어도 돼요. 사실은 NFT를 발행, NFT의 소유자를 변경, 이게 가장 핵심이죠.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발행 또는 민팅이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새로운 NFT를 발행해서 특정 사용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그 특정 토큰 아이디는 메타데이터를 기록해서 그거에 특별한 고유값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각은 NFT를 영구히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오너십 트랜스퍼는 NFT의 소유자를 다른 사람으로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이전의 기록들은 모든 것들은 블록체인 원장에 기록되게 됩니다. 또 오픈 제플린이라는 것을 저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솔리디티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하는 표준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솔리디티 개발자들이 오픈 제플린을 사용하고 있고 그걸 안전하게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제플린을 이용해서 이제 ERC721을 만든 건데요. 위에 보시면 ERC721을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상속받아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오픈 제플린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요. 721의 주요한 특성은 이렇게 토큰의 이름이라든지 심볼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토큰별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기록하는 주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각 오너, 각 주소마다 몇 개의 토큰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토큰을 변경할 수 있는 대리는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처음에 스트럭처로 매핑 변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코드를 분석해 보면 주요 코드는 이제 밸런스 오브, 오너 오브, 트랜스퍼 프롬, 어프로브 이 네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 네 가지를 한번 보면 밸런스 오브 같은 경우는 ERC20에 있는 핵심이고요. ERC721에는 반드시 필요한 메소드는 아닙니다. 이 각 사용자의 NFT가 몇 개 있는지를 파악하는 건데 이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죠. NFT는 소유자가 누구이냐, 이게 몇 번 NFT가 누구의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이 사람이 몇 개 가지고 있느냐는 사실 썩 중요하진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오픈 제플린에서 만든 것은 0번 어드레스에 대한 밸런스 오브, 0번 어드레스에 대한 밸런스 오브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큰 아이디를 가진 NFT 소유자를 반환, 오너 오브는 특정 토큰 아이디의 소유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반환하는 거죠. 이 코드에 보면 여러 번 이제 겹쳐져 있는데 결국에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오너 변수에서, 오너스 매핑 변수에서 이 특정 토큰 아이디의 소유자가 누구이냐 그것을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트랜스퍼 프롬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토큰 아이디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큰 아이디의 소유자를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변수들이 보면 NFT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줄 수도 있죠. 하지만 NFT 마켓에 올리면 이 마켓에서 그것을 보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켓에 올리면 누군가가 비용을 지불했을 때 그 마켓에서 이 토큰 아이디의 소유자를 변경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 어프로브라든지 이런 어드레스 프롬이라든지 이런 변수들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주요 코드를 분석해 보면 이 업데이트, 언더바 업데이트라는 거는 결국엔 소유자를 변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변경을 할 때 0번 토큰을 변경한다고 그러면 이 0번 토큰의 소유자를 변경할 때 그 소유자가 변경이 가능한 사람이냐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왜냐하면 나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변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이후에는 이 대리인을 삭제하게 됩니다. 이제는 대리인이 내가 이 토큰을 소유자를 변경했는데 이 대리인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것도 또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리인을 삭제하게 되고 이 밸런스는 계속해서 증감을 해서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NFT의 소유권을 변경하게 되는데 바로 핵심 코드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언더바 오너스라는 매핑 변수에서 해당 특정 토큰 아이디의 소유자를 누구로 변경하겠다라는 것들을 처리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로그를 기록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어떤 분들은 여기서 뭐 대리인도 삭제하고 이전 소유자 밸런스도 감소하고 새로운 소유자 밸런스 증가를 다 시켜놓고 그리고 여기서 다 값을 처리하는데 소유권 변경이 가능한지도 확인하고 중간에 에러가 나면 어떡하냐? 소유자의 밸런스만 감소되고 증가됐는데 중간에 그러고 에러 나면은 변경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변경이 틀리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코드가 실행되는 트랜잭션이 실패되는 겁니다. 중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이 소유권 변경하는 코드가 제일 아래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다 처리가 된 이후에 소유권 변경이 가능한 것을 체크하는 부분에서 오류가 난다 하더라도 트랜지션 자체가 실패해버리기 때문에 이것들은 전부 다 처리가 안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프로브도 되게 중요한 변수죠. 어프로브는
이렇게 방어 코드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 코드가 제일 중요한 코드입니다. 이것도 언더바 토큰 어프로벌스라는 매핑 변수에 해당 토큰 아이디는 주소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토큰은 소유자뿐만 아니라 대리인 누구도 소유자를 변경할 수 있어 라고 표시를 하는 거고, 위에는 이제 악의적인 사용들에 의해서 방어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네, 이제 주요 코드 중에서 Safe Transfer From이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Transfer From도 봤었는데 Safe가 들어왔는데, Safe가 들어왔다는 것은 여기 on ERC721 received라는 펑션이 있는지 체크하는 로직이 하나가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것이 무엇이냐면 NFT의 소유자는 우리처럼 개인 계정뿐만 아니라 NFT 마켓, 그러니까 특정 스마트 컨트랙트도 NFT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NFT 스마트 컨트랙의 주소와 우리 개인의 주소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ERC20 토큰을 보낼 때도 스마트 컨트랙의 주소로 보낼 수 있고, 물론 ERC721의 토큰도 스마트 컨트랙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할 때 그 해당 만약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 토큰을 받았는데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 받은 토큰을 다시 전송하는 기능이 없다면, 스마트 컨트랙트는 한번 배포되면 변경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해당 스마트 컨트랙트로 ERC721이 전송됐다면 이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가 그 NFT 스마트 컨트랙에 호출을 해서 이 소유자를 변경을 해줘야지 인정이 되거든요. 왜냐면 소유자 자체가 스마트 컨트랙트이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 NFT 컨트랙트의 소유자를 변경을 시켜줘야지 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NFT 토큰을 받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NFT 토큰을 이전하는 기능이 없다면, 그러면 그 해당 NFT는 락이 걸리게 됩니다. 평생 그 누구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낼 주소가 스마트 컨트랙트라면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는 ERC721을 지원하는가에 대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이 체크하는 것이 결국에는 on ERC721 received, 이 메소드가 있는가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 펑션이 해당 스마트 컨트랙트에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함수 셀렉터라는 것을 비교하는데요. 그냥 가볍게 설명드리면 이 함수 컬렉터의 바이트를 이제 해시화하고, 해시된 것 중에 최초 4바이트를 가져다가 비교를 하는데, 이것이 ERC165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ERC165의 스펙을 이용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면, 아까 전에 오픈 제플린에서 만들 때 ERC165의 165를 상속받아서 만들면 이런 함수 셀렉터를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펑션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ERC721의 주요 코드를 한번 이제 보면, 그 중에서 이제 토큰 URI입니다. 토큰 URI는 해당 토큰의 고유값을 지정을 하는 건데요. 보통은 이 URI라고 하니까 외부에 오프체인에 있는 그 URI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토큰 URI는 베이스와 언더바 토큰 URI를 컨캣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베이스 URL은 별도로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스마트 컨트랙트에. 그리고 각 토큰 아이디별로 별도의 또 다른 URI가 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와 토큰 URI가 결합되는데, 지금 보시면
그냥 곧바로 결합되고 있습니다. 베이스와 토큰 URI가 바로 결합되기 때문에 이 둘 간의 구분자를 잘 이따가 넣어야 돼요. 다시 한번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et 토큰 URI는 각 토큰별로 URI를 뭐 셋할 수 있는 약간 이런 기능입니다. NFT를 거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제 개발자는 NFT 스마트 컨트랙트를 블록체인에 배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포된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민팅을 하게 되죠. 민팅을 한 NFT는 마켓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마켓에 올려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바이어가 그 NFT를 사게 되면 마켓에서 그 NFT를 소유자한테 받아서 바이어한테 넘겨주게 되는 거죠. 이때 NFT 마켓이 이 소유권을 변경해주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프로브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 메이커가 또는 셀러가 NFT를 등록을 할 때 이 마켓에 어프로브를 해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이 차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